중화권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 여파로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대만 주식시장을 비롯해 홍콩과 중국 본토 증시는 개장부터 급락하며 패닉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전 11시 4분 기준으로 홍콩의 항생지수는 2589로 전일 대비 무려 9%나 폭락하면서 아시아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LG전자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7일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2조 7,447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59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각각 7.8% 증가하고 5.7% 감소한 수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EV 첨단 소재가 장 초반 급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4일 414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 계획을 밝혔는데 그 여파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오전 9시 23분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17% 하락한 1,3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외면하고 싶은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생각보다 강하게 아시아 증시 전반을 끌어내리고 있고요. 오늘 빅스 지수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45라는 수치를 넘어가면서 1989년 이후로 도달한 적 없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요. 코로나 팬데믹만큼 시장에 공포감을 불러왔다라는 건데요. 영국은 이에 따라서 이제 세계화 시대는 끝났다라는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내 증시를 어떤 방향성으로 헤쳐나가야 할지 오늘 그에 만든 진단들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지스 코너는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톡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시장의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ISS 김태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힘든 시장에 이렇게 뵙게 됩니다. 일단은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오늘은 저희가 이 K조선을 미국에 관한 협상 카드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 사실 우리는 지금 하루빨리 협상이 좀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네. 왜 오늘 이 헤드라인을 또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사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 보신 분들 그리고 아침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와 중화권 증시를 보신 분들 혹은 일본 증시까지 이제 체크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트럼프의 말에 관세 무풍지대란 없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 대다수의 업종이 오늘 정치 테마주를 좀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업종들이 모든 기업들이 조정의 폭이 굉장히 강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미리 대응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하락은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피하지는 저는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초에 과감하게 덜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결단 혹은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감히 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시기는 조금 지났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객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은 만약 지수가 회복을 한다면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섹터와 어떤 기업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되돌아올까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번째, 결국 실적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주식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안 좋았던 시기, 과거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리먼 브라더스라든지 도이치뱅크 사태라든지 코로나 사태라든지 그리고 좀 짧은 어떤 뭐 시기였지만 트럼프 1기 때 그 미중 무역 전쟁 그때에도 가장 먼저 올라온 종목군들은 뭐였냐면 실적이 탄탄했었던 기술주 중심의 기업들이 먼저 올라왔다. 이것을 저는 기억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 계속해서 이제 신조선가에 대한 이야기는 말이 많지만 변하지 않는 1순위는 뭐냐면 이제 조선주들은 사이클 산업에 들어갔다라고 아마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부분은 조선주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일단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1위, 우리나라에서만 제일 잘하는 기업,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산업이 회복할 때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게 올라온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선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1등이지만 해외에 나가서도 지금 순위를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이제 3월 기준으로 보면 2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내줬던 시장 점유율을 3월 들어오면서부터 시장 점유율을 가장 빠르게 또 가지고 온 나라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약간의 영업 마진율이 좋지 않은 어떤 선종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점유율을 이 시국에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다.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고 있었던 일은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뭐 신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오히려 반등 나올 때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사들 기존에 잘하던 거 잘합니다. 신규 수주 높고요. 결국에는 뭐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구조적인 이제 성장세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가장 많이 언급했던 분야가 뭐였냐면 바로 MRO 쪽인 거죠. 그러니까 MRO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도 낮아진 상황에서 이 국가 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업을 미국이 중국에게 수주를 줄 것인가? 전혀 가능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여기서 추후에 MRO 산업을 중국이 가져간다? 그건 있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디가 가져올 수 있겠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좀 세 가지를 좀 나열해 드리면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엔 좀 불편하시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강력하게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전략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지수 대비 아웃퍼폼 했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방산과 조선은 지수 대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걸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확인을 하고 조선사들이 정말로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는 실적을 내보인 기업만 압축해서 저는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시장 리스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실적을 뒷받침하는 기업이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조선주가 우리가 미국에 가는 무역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 카드로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내세웠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면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조금 커져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일단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이 조선주가 가져간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도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지금 신경 쓰진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미국 기업들에 대한 빅테크 관련주들의 조정도 좀 세고 아마 내부적으로 이게 맞는 걸까? 아닌 걸까? 지금 물음표가 굉장히 많아진 주말을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업종들까지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그냥 희망회로일 뿐일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저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관세를 완벽하게 피한다기보다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 귀속되어 있는 기업들 대비 낮은 관세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죠. 일단 대표적으로 관세가 확정된 어떤 분야들을 좀 체크를 해봤었을 때 중국의 철강, 특히 후판 가격은 관세 맞았습니다. 전체 배를 만드는데 약 35%가 들어가는 후판. 여기 이제 LNG 선을 만들면 기존의 배보다 한 7에서 8% 정도 후판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후판 가격에 중국의 관세를 맞았다. 더욱이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어떤 수주를 공략했던 가장 정확한 이유는 뭐였냐면 낮은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이 낮은 가격이 사실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무기가 될 수는 없는 상황. 그러면 그에 따른 반사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철강주들.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 호판으로 또 만드는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이제 수혜를 좀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완벽하게 그의 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좀 받으면서 이득은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니면 한화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처럼 기자재 안에서 핵심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배가 잘 팔리든 중국 배가 잘 팔리든 유럽 배가 잘 팔리든 한국 배가 잘 팔리든 난 상관없다. 그냥 엔진만 만들면 된다 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는 있겠거든요. 한쪽에서 조금 피해보는 관세의 어떤 여파를 조금 덜 관세를 받는 나라나 선종에서 어떻게 보면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K조선을 좀 바라보시는 분들 중에 조선 빅4를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완벽하게 좀 잡히는 쪽을 이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왠지 턴어라운드 되고 주가가 회복하고 나서 쫓아가면 늦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선 기자재 안에서 엔진 쪽을 바라보는 게 지금은 더 맞는 선택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에 살아남을 만한 섹터다라고 한다면 조선주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선주를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지러운 또 시장 속에서 투자 팁들 잡아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의류주들 같은 경우에도 혼란의 피해자일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정말 이쪽 섹터는 오랜만에 또 이야기해보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제가 오늘 의류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에서 다수의 종목이 다 빠졌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를 여겨졌던 제약바이오까지도 지원금 안 준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무너졌는데 그중에 이제 돋보이는 대형주 중에 하나는 어디였냐면 바로 나이키였습니다. 나이키가 그 전날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를 좀 체크를 해보면 미국이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던 나라 중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있는데 나이키 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이 이쪽 나라에서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세를 맞게 되니 당연히 나이키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하루 사이에 베트남이 약간은 좀 저자세, 그러니까 빠르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피력을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일정 부분 들어주고 관세 제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른 기업들은 다 처졌을 때 나이키만은 빠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베트남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류 기업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한 기업이 있습니다. 나이키의 라이벌사 아디다스. 네. 또 아디다스 하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쪽은 만약 관세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된다면 지금 베트남만, 다른 나라도 뭐 물밑 작업을 엄청나게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준으로만 좀 설명을 해보면 그 어떤 나라보다 지금 베트남이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과 어떻게 보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자 하는 좀 의욕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쪽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룰루레몬이라고 아마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전 압니다. 여성분들은 되게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네. 할 때 있는 이제 기능성 의류인데 사실은 이 룰루레몬이 실적이 안 좋아서 먼저 조정이 한번 받았거든요. 여기에 관세까지 붙는다라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됐었어요. 왜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나이키 반등하면서 룰루레몬도 따라 올라오고 그러니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어떻게 보면 생산 기점을 가지고 있는 의료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만약 이쪽이 잘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의료 기업들 중 저는 베트남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좀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제가 쭉 봤는데 베트남 쪽에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있는 것 같고 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네, 이쪽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뭐 생산 기지가 베트남에 있다 이것보다도 지금 판매량의 어떤 전체의 절반 이상을 북미를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세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한 상황이라서 시장에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돌아오고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면 이런 종목군들부터 우리는 같은 섹터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아니 왜 영업무역 안 봐요? 왜 한세 실업은 안 봐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확실하게 좀 명분, 그러니까 반등할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먼저 챙겨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또 투자에 팁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에서 나이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베트남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베트남을 이제 또 협상에 관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 기대감들이 또 시장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걸 이제 국내 증시에 대입을 시켜보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기업들이 베트남에 관한 관세가 어느 정도 유예가 되거나 좀 완화가 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투자의 팁을 봤다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단 미국에서도 운동복 자체를 사재기하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런 것들이 실적에 일시적으로 반영은 되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는 실적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한순간에 좀 대량으로 구매하는 그런 어떤 대량 구매로 인한 실적의 성장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실적의 효과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 부분이 주가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소비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불과 1년 반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제 주변에서도 고가의 제품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지갑이 얇아지니까 그게 힘든 거죠. 지갑을 못 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발란이라는 그 플랫폼도 거기도 그죠. 그렇죠. 네.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다가 빠르게 식어가는 현상들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소비 트렌드인 것 같아요. 뭐 모든 나라가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1,000원 뭐 다이소와 같은 올리브영과 같은 약간의 중저가 제품들이 많은 쪽은 오히려 실적의 성장세가 2년 전, 3년 전에 그렇게 좋지 않았다가 최근 1년에서 1년 반으로 압축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또 급성장하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의 트렌드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사재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주들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지금은 중저가 브랜드 플러스 베트남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미국과 연결고리가 좀 짙은 쪽보다는 중국이라든지 인도 쪽으로 이제 새로운 성장 발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먼저 찾는 게 의료 쪽들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발란이라고 하는 명품 쇼핑몰이 있었는데 급속도로 좀 성장을 했었는데요. 그 발란이라는 기업이 얼마 전에 기업회생에 신청한 부분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제 국내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소비가 좀 변화됐습니다. 이제 고가의 제품보다는 가성비 제품들을 좀 선호하게 됐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실적 기대감으로 우리가 투자의 팁으로 잡아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어쨌든 이제 의료 같은 기업들도 소비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도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다. 벌써부터 이제 신용카드, 뭐 부채율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나오죠. 거론이 되고 있는데 소비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의문은 좀 들 것 같아요. 의식주는 사실 방어주 중에 하나라고 좀 오히려,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류라든지 우리가 입고 마시고 먹는 곳에도 어떻게 보면 고가의 제품들이 있고 중저가의 좀 제품들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다수의 기업들이 이제 고가 프리미엄 라인업 초기 진출한 것이 아니라
중저가 라인업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마진율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그들에게는 일단은 엄청나게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그래도 호전적인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별로 저는 옥석을 좀 잘 가리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의류주를 쭉 봤는데 결국엔 매출 플러스 해외의 어떤 공장 시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는 1순위로는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저는 가장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화승엔터프라이즈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요. 그럼 실적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적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키사가 이제 주가 빠진 것과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봐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나이키가 이제 여기서 반등을 잡고 올라온다면 또 가장 먼저 빠르게 따라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 화성엔터프라이즈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에 이제 화성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 브랜드 안에서 의류보다도 약간 운동화 쪽에 좀 더 가깝거든요. 네, 운동화 쪽에 가까운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이야기도 있어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뭐 워낙 생산 공장들이 다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은 가지고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요. 투자에 관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여러분들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면서 저희가 또 계속되는 투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한번 열어주시죠. 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폭락을 하고 또 사실 지금 저희가 조기 대선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건에 국면하면서 정치 테마 관련주들도 굉장히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리스크 무풍지대 옥석 가리기 정말 좀 바쁜 또 시장인 것 같아요. 어떤 기준점을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확실한 무풍지대는 엔터인 것 같고요. 네. 50대 50의 확률은 게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지금 떠오르는 무풍지대로는 중국 소비 관련한 카지노 관련주들 한번 보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엔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 트럼프 1기에도 살아남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엔터 게임 컨텐츠였는데 일단 지금은 과거의 그때 엔터와 지금의 엔터 저는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JYP를 통해서 굿즈 상품이 엄청나게 마진율이 높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중국과 일본을 넘어서 유럽과 북미에서 엄청나게 큰 흥행을 받다 보니까 공연의 규모가 트럼프 1기 때 아티스트들이 했던 규모 대비 약 2.7배 커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보다 훨씬 더 엔터주들은 관세 무풍지대라고 불려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그때에는 중국 쪽으로의 어떤 매출도 높았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 쪽으로의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 만약 중국 쪽으로의 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했었을 때 당연히 엔터주들에게는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엔터주들은 완벽하게 무풍지대다. 대신에 엔터사 안에서도 순위를 좀 매겨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1순위는 SM일 것 같고요. 2순위는 이제 DOU일 것 같고, 이제 3순위는 이제 하이브 순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YG엔터와 JYP는 빼시나요? 일단 JYP는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붙은 상황이라 실적의 개선세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YG엔터는 지금 이런 엔터사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원하는 신규 아티스트들의 등장의 속도가 너무 늦어요. 다른 엔터사보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기업들보다는 앞선 기업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게임은 왜 도대체 과거 트럼프 1기 때는 관세 무풍지대 한 축이었으면서 이번에는 50대 50 확률로 보시느냐. 크래프톤과 시프트업을 보면 딱 알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엔 주가가 지금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죠. 근데 시프트업은 최근에 공매도의 어떤 타겟이 되면서 지수만큼 빠지고 있습니다. 같은 게임주임에도 만약 무풍지대라고 인식이 됐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럼 게임주는 뭐 때문에 이렇게 차별화가 되느냐? 결국 신작 출시 일정에 따라서 게임주들을 좀 바라보는 시각은 관세 무풍지대로 볼 수도 있다가 완전히 소외주로도 지금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게임주 안에서는 일단 시세가 가장 좋은 크래프톤을 좀 먼저 보시되 전체적으로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50대 50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좀 떠오르는 쪽에서는 놀자주, 카지노 쪽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파라다이스하고 롯데관광개발을 보면 지수 대비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관세 이야기가 혹은 환율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인바운딩, 아웃바운딩 되는 관광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큰 추세를 깨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계절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의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피부 관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피부 관리를 받고 바로 못 돌아간다 그래요. 적어도 2, 3일은 쉬셔야 되고 일주일 동안은 또 국내에 머무르면서 이제 관광을 또 다니시는 그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또 그 패키지 안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렇게 또 호텔을 방문하는 상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은 기대해 볼 만한데 단순히 그냥 기대만 해서 투자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카지노에 가면 드랍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홈페이지나 아니면 리포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카지노 기업들의 드랍액을 월별로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드랍액이 뭐냐면 우리가 1,000원, 10,000원, 10만 원 가지고 간다고 게임 안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뭐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카지노 가면 칩으로 베팅을 하잖아요.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는 현금을 칩으로 바꿔주는 걸 이제 드랍액이라고 하는데 이 드랍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랍액이 늘어나면 그 카지노 업장 기준으로는 두 가지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드랍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 번 한 번의 게임의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수료가 굉장히 또 크게 늘어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는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을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 군들을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복귀해 보시면서요. 시장의 전략들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관한 기대감이 끝났다라는 그런 시선이 증권가에서 예전에 나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 매출처로 엮어서 좀 시장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카지노 하러 오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우리나라에 그래 한국에 가서 다른 거 카지노 하러 가자 이렇게 안 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여행을 오시는 목적들 중에 다수가 아무래도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이제 체험을 하시러 이제 시술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은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보면 미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술을 받으러 가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들 대거 넘어오시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카지노에 들리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카지노주를 이용하시면 카지노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이제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보다 사실 일본인 분들 VIP, VVIP들에 대한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파라다이스는 보다도 제가 롯데관광개발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 있는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배경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보러 오신 분들이 롯데관광개발 카지노를 또 이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또 이쪽에 대한 실적도 개선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놀자주들 괜찮다. 오히려 면세, 화장품 이쪽을 바라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선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지노주를 지금 위치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색다른 전략 잡아드렸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시장에 관한 한 줄 평만 들어보고요. 네. 또 이야기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힘내셔야 될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추가 매수해야 될 종목을 잘 추리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라면 분기 잠정 실적이 적어도 흑자 전환 그리고 플러스 되어 있는 기업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고 그렇지 않는 기업들은 오히려 비중을 덜어내고
그런 기업 쪽으로 비중을 조금 이동하셔야 되는, 지금은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고요. 힘내시길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힘내라는 말밖에 또 해드릴 말씀이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도 다양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미국장이 또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 마감 지었었죠. 최근 2거래일 동안 미국장에서 무려 1경 가까운 돈이 말 그대로 증발됐다고 합니다. 일단 중국의 보복 조치가 미국 시장을 강하게 좀 끌어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연준이 좀 개입해주지 않겠냐라는 일말의 기대를 했었지만 연준에서는 당분간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일축을 한 바가 있었죠. 자, 그 흐름 그대로 이어와서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말 그대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된 종목 3분의 1이 오늘 52주 최저가를 찍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2,400개 가량이 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급락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급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을 하는 쪽, 혹은 시장과 같이 급락을 하는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준비한 쪽은 ABL 바이오입니다. 영국 글로벌 제약사 GSK에 4조 1,0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죠. 퇴행성 뇌질환, 그러니까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병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ABL 바이오의 뇌혈관 장벽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 B를 기반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서 이 뇌혈관 장벽은 사실 유해물질이 우리 뇌로 들어오는 것을 좀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동시에 치료제의 통과도 좀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치료제 개발을 하는데 장애물,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그랩바디 B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 치료제가 좀 효과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고 뇌로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계약금 및 단기 마일스톤 대금은 789억 원을 수령을 할 예정이고요. 임상허가, 상업화 성공 여부에 따라서 단계별 마일스톤 대금은 총 3조 9천억 원 넘게 받습니다. 자, 그리고 경상기술료 명목으로 해서 순 매출액에서 합의된 비율을 받게 됩니다. ABL 바이오의 작년 매출액이 334억 원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이번 기술 이전 규모는 정말 잭팟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잭팟을 잘 터뜨린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직행 후에 지금 현재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가 넘는 규모이니만큼 앞으로 주가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입니다. 오늘 KB증권이 1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꺼내놨죠. 자, 그러면 수치로 살펴봐야 될 텐데, 매출액은 9,3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5%가량 감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가량 늘어나서 404억 원을 기록을 할 전망이지만 기대치는 하회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 기대치를 하회하게 될까요? 일단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죠. 그러면서 음료, 주류 판매가 부진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음료 중에서도 제로 음료, 에너지 음료 쪽에서 판매가 개선이 될 것이며 소주 점유율도 방어에 잘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적 감소폭은 그래도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있다라는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봐야겠죠. 해외 법인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개선이 하반기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법인의 통관 문제가 해결된 점, 그리고 파키스탄 거시경제 환경도 개선된 점에 대해서 찝었고요. 2분기부터 미얀마 생산 공장 또 능력도 증가를 할 것이며 3분기 중으로 필리핀 펩시의 효율적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때 4% 넘게 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위아인데요. 오늘 장중한때 두 자릿수까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의견을 꺼내놨죠. 숫자로 살펴보자면 영업이익은 503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넘게 쪼그라들 것이며 영업이익률은 2.4%밖에 되지 않게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하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좀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는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임금 협상에 따른 자사주 지급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멕시코 가동률이 하락한 점, 그리고 마지막은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으로 인해서 일부 비용이 발생된 점,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으로 직수출된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대미 관세 리스크 노출도 높은 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위아의 이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좀 유예됐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그 압박은 지속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 히토류입니다. 중국이 미국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발표 시점 역시도 미국장이 개장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트럼프를 좀 압박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 나오고 있어요. 무역전쟁 우려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히토류 7종에 대해서 미국 수출 통제 조치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했죠. 자, 유니온과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 안팎의 강한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전기차입니다. 증권가에서 1분기 2차 전지 업종 실적이 직전 분기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장중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나은 성적표를 공개를 한 바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 살펴봐야 할 텐데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테슬라 낙관론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께서 이 TP 이 목표 주가를 무려 43%나 하향 조정을 한 점, 그리고 3월 중국 판매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11%나 쪼그라든 점, 이런 여러 가지 점들로 인해서 주말 사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10%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흐름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4에서 5%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력설비입니다. AI 인프라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주요 3사,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 3사의 PER이 22배에서 14배로 36%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AI 인프라 투자 아이디어 타당성 체크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급격히 멀티플 회복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증권가에선 내다봤어요.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8% 이상 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였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생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 과연 구원 투수가 있을까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침체 중인 상황에서 어떤 모멘텀들 때문에 국내 증시가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해보니까요. 두 가지 정도 떠오르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현재 7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연기금의 매수입니다. 그런데 연기금 역시도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앞으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기업들의 실적 발표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D-1을 앞두고 어떤 투자 포인트 찾아봐야 할지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주말 사이 나왔었던 관세에 관한 이야기부터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트루스 소셜에 대한 내용 전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주요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인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벌써 들어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간 본인의 이러한 의도를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혀 관세에 관한 협상 불발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들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협상 카드를 내놓을 것이냐가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텐데요. 우선은 국내를 뒤로 하고요. 각국 나라들의 반응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중국 측에서는요.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뉴욕 증시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대만 증시 자체는 현재 공매도 전면 금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관세에 관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을 밝혀오기도 했었고요. 인도네시아 역시도 보복 대신 협상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에게 우호적인 스탠스로 지금 현재 트럼프 달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EU는 조금 입장이 달랐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화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국 내에 있는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 나라들이 일단은 일반적으로 트럼프 달래기식에 들어가면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우리 증시의 구원 투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실적 발표에 관한 이야기들을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1개월 동안 우리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요. 이번 분기에서는 4조가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4개월 추이를 보시면요. 이 4분기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이죠. 그리고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가격 하락과 또 HBM에 관한 수요 부진 때문에 이러한 실적을 예상을 했는데요. HBM에 관한 수요 부진은 사실 미국의 규제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으로 이러한 고부가 가치 HBM을 우리가 수출하지 못하게 했던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삼성전자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왜 시장에서는 희망론이 먼저 나왔을지를 짚어볼 텐데요. 일단 주가라는 건요. 산업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이 실적이 바닥 구간이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요. 증시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5조 8천억 원 규모로 예상을 했고요. 전자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증권 또 5조 3천억 원으로 예측하면서 보다 나은 컨센을 현재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과연 이러한 실적이 바닥일까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오히려 실적 바닥 구간 이후에 주가 반등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트럼프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또 하나의 리스크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시장의 시나리오가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요. 다양한 대기업들이 실적에 관한 전망치를 내놓을 텐데요. 이 역시 증시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한번 시장 상황을 보면서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에게 놓인 악재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관세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에 관한 관세가 40%나 부과됐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요, 스마트폰에 관해서 베트남 쪽으로 수출하는 그러한 스마트폰을 무려 43%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죠.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역시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세 위험까지도 도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4월 말, 그러니까 내일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삼성전자 측에서는요, 구체적인 실적 발표를 4월 말에 하면서 관세 대응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역시도 시장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관한 브리핑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실적이 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이다라면 우리가 앞으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브리핑을 준비했었는데요. 막상 관세 리스크가 도래하면서 삼성전자는 2분기마저도 또 한번 우리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나오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대응책들 계속 넥스트마켓에서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코인 시장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좀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헤드라인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세 리스크를 피해가나 싶었던 암호화폐 시장이지만요. 비트코인 역시도 이 관세 리스크가 도래하면서요. 대규모의 청산액이 발생을 했고요. 급격하게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잠시 뒤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짚어드리고요. 또 FTX라고 해서 이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FTX의 채권자들이요. 현재 3조 5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 FTX가 다시금 거래가 중지되고 나서 미국 정부 측에서는 다시금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때 본인의 인증을 하지 않은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나타나면서요. 실제로 FTX에 관한 채권자들이 일부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시장의 추가적인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호재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도 측에서 리플의 XRP를 통해서 처음으로 석유 결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암호화폐가 무역 거래에 쓰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되고 있지만요. 역시나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 이러한 호재도 반영받고 있지 않은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주요하게 살펴볼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에서 제시해줬었던 차트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에는요, 대규모의 롱물량 청산이 있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저점일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에 베팅했던 물량들이 급격하게 청산되면서 시장 자체도 비트코인에 관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석가들은요,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이 75,000달러 선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만약 이 75,000달러 선이 깨지게 될 경우에 시장에서의 추가 낙폭도 우리가 예상해봐야 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 코인 시장의 가격 흐름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8,000달러 선을 하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나 기준으로는 1억 1,000만 원 선을 겨우 유지해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더리움은요, 낙폭이 더 컸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1,500달러,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220만 원 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4시간 기준으로의 등락폭을 한번 보시자면요, 15% 넘는 낙폭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도 보겠습니다. XRP도 마찬가지죠. 15% 넘게 낙폭을 그려내면서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과 나스닥 지수보다 더 큰 낙폭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USDC가 다시금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이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투자에 관한 매력도가 감소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솔라나 역시도 현재는 시가총액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황까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트럼프에 관한 관세 리스크는요, 전반적인 시장에 관한 위축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게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시선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갈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